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살을 내는 듯한 강추위가 이어지는 날씨에도 전국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습니다. 동대구역 광장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국가 비상기도회가 열리면서 대구 경북 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대거 집회에 참석하기도 했죠. 또 탄핵 찬성을 촉구하는 집회도 전국에서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팬카페인 제명인의 마을에 글을 올려서 광화문 광장 탄핵 찬성 집회 참석을 독려하기도 했는데요. 이와 같은 정치권 소식 오늘 2부 직진본능 직설하고 시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2월 9일 일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한 주간 주요 뉴스 생생한 음성자료와 함께 정리해드리는 곽지연의 주간 뉴스 브리핑입니다. 곽지연 리포터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 대통령이 직접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다 이렇게 말해왔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헌법재판소의 증인으로 나와서도 같은 취지로 말했죠? 네, 지난 4일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이 진행이 됐습니다. 홍장원 전 차장은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를 구체적으로 폭로해 왔고요. 또 헌재 심판정에서도 같은 내용의 증언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체포조 의혹을 밝힐 핵심 인물인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은 대부분 답변을 거부했고요. 홍 전 차장 진술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4일 화요일 KBS 9시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이번에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란 말을 들었다고 증언해온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헌법재판소의 증인으로 나와 같은 취지로 말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이제 직접 체포조 운영 관련 지시 받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좀 없으신가요? 예, 변함 없습니다. 대통령에게 이 같은 말을 들은 뒤 전화로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에게 체포 명단을 듣고 받아 적었다는 게 홍 전 차장의 증언입니다. 그러나 여 전 사령관은 통화는 했지만 정확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홍 전 차장이 계엄 당일 밤 10시 40분쯤 체포조가 나가 있다고 자신이 말했다고 인터뷰를 했는데 방첩사 요원 평균 출동 시간은 2시간 후인 새벽 1시라며 홍 전 차장 진술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김 전 장관에게 14명의 체포 명단을 받았는지 등 체포조 운용 관련 구체적 질문에는 형사재판에서 다투겠다며 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계엄 직후 경찰에 특정 명단을 주고 위치 파악 요청을 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등 10여 명을 체포할 것이라며 경찰에 위치 확인 요청을 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론인데 여 전 사령관은 명단 구술이 있었지만 조 청장의 기억과 제 기억이 일부 다르다며 형사재판에서 따져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수사기관에 성실히 답했고 어느 정도 잘 기록됐다면서도 검찰에서 이미 진술한 내용에 대한 상당수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현재 수감 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울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로 구속된 피의자들을 애국전사다 이렇게 지칭하는 자필 편지를 공개했네요. 그렇습니다. 이 변호인을 통해서 애국 국민에게 보낸 서신에서 서부지법 사태의 피의자들을 애국전사로 칭한 겁니다. 구속된 피의자 30여 명에게 자신이 받은 후원금 일부를 영치금으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지난 5일 수요일 KBS 9시 뉴스입니다. 법원 청사문을 부수고 유리창도 산산조각냅니다. 저지하는 경찰을 폭행하기까지 합니다. 서울 서부지법 사태로 지금까지 구속된 가담자는 모두 60여 명. 그런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들을 애국전사로 호칭한 자필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편지엔 이분들의 구국정신과 애국심은 잊지 말아야 한다. 애국전사들이 조속히 풀려나 구국대열에 함께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구속된 피의자 30여 명에겐 자신이 받은 후원금 일부를 영치금으로 나눠줬다고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행위가 정당했다라는 법원의 기능을 사실은 무력화하는 데 대해서 어떤 부추기거나 선동하는 행위로 볼 수 있어서 법률적으로도 매우 우려되는 상황.
김 전 장관이 본격적인 형사 재판을 앞두고 여론전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애국지사다, 이 지지해달라, 또 거기다 영치금도 이렇게 보내고 하는 것들은 일종의 그 정치적 퍼포먼스가 아닌가 싶어요. 한편 국회 내란 혐의 국정조사특위는 오늘 서울 동부구치소를 방문해 김 전 장관을 상대로 구치소 현장 조사를 시도했지만 김 전 장관이 재판 준비와 변호인 접견을 이유로 거부해 조사가 무산됐습니다. 국조특위는 김 전 장관에 대해 국회 증언, 감정법 등 위반으로 고발 조치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 두 번째 공판도 열렸죠? 네,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한 이재명 대표 지난 5일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여권에서 제기하는 재판 지연 꼼수라는 지적에는 재판은 전혀 지연되지 않고 신속하게 끝날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요청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검찰은 그걸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5일 수요일 KBS 9시 뉴스로 현장의 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공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은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한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은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 대표 측은 해당 조항이 처벌하도록 하는 행위가 불명확하고 포괄적이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신청 취지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처벌 대상 행위는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사안으로 한정돼 있다며 헌법재판소도 해당 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고 맞섰습니다. 양측의 의견을 물은 항소심 재판부는 신청을 받아들일지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기각되면 헌법소원까지 낼 계획이신가요? 재판은 전혀 지연됨 없이 신속하게 끝날 것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에서 이미 신문한 증인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인물 가운데 3명만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이와 함께 신속한 심리를 위해 오는 12일과 19일 예정된 증인 신문은 증인 1명당 1시간 반씩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에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증인으로 나와서 대통령이 끌어내라고 말한 대상은 국회의원이다. 다시 한번 확인했죠? 네,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국회에 투입된 군을 지휘했던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계엄 해제 이후에 이 대통령이나 국방장관의 철수 지시가 없었고 자신의 판단으로 군을 철수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탄핵 심판 6차 변론이 진행됐던 헌법재판소 그 현장의 소리를 지난 6일 목요일 KBS 9시 뉴스로 들어보시죠. 윤 대통령 검찰 공소장에는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사이 통화 내용이 이렇게 기록돼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아직 국회 내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빨리 데리고 나와라라고 전화로 말했다는 겁니다. 곽종근 전 사령관은 6차 변론에 출석해 이 사람이라는 표현이 지칭하는 대상은 국회의원이 맞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당시에 증인한테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한 대상이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 맞죠? 정확히 맞습니다. 당시 국회 본관 안엔 특전사 작전요원이 없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라고 이해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이 직접 국회의원이라고 표현했는지를 물었습니다. 당초 이때 의원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까? 최고훈 윤 대통령 저는 제 머릿속에 그렇게 의원이라고 생각을 이해하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의원과 인원, 사람 등 다양한 표현이 등장하자 결국 헌법재판관이 직접 곽 전 사령관을 신문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이라 그랬다가 나중에 의원이라 그랬다가 그 말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신빙성을 다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곽 전 사령관은 당시 윤 대통령은 인원이라고 표현했다고 정리했습니다. 아직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대통령 지시다. 도끼로 부수고라도 끄집어내라는 검찰 공소장 내용은 자신의 진술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도끼라는 말은 분명히 제가 아니라고 의사 표현을 분명히 공소장에 얘기했고 국회의원 할 때도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특전사 병력 철수는 자신의 판단이었다며
윤 대통령이나 김 전 장관으로부터 철수 지시는 받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비상계엄 사태 당시에 국회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던 특전사 707 특임단장도 증인으로 나왔죠. 그렇습니다. 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기자회견을 열고 울먹이는 모습으로 얘기했었던 김현태 특전사 707 특임단장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이 당시 기자회견 때와는 좀 달라진 입장을 보였습니다. 상관인 곽종근 전 사령관으로부터 이 국회에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끌어내라는 지시는 듣지 못했다고 말한 겁니다. 지난 6일 목요일 KBS 9시 뉴스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헬기를 통해 국회에 투입된 특전사 707 특수임무관. 김현태 707 특임단장은 당시 임무는 국회 봉쇄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지시한 내용은 국회의사당 및 의원회관을 봉쇄하여 건물을 확보하라고. 하지만 이 봉쇄의 의미는 적의 위협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테러리스트 등 적대적 위협 세력으로부터 국회에 진입되지 못하도록 방어하라는 그런 개념이죠. 김현태 707 특임단장입니다. 국회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것은 출입문을 모두 잠그려는 과정에서 정문 바깥에 사람이 많이 몰려 있어 내부에서 정문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리창 깨고 그렇게 들어간 이유도 증인은 그 당시에 목표는 정문을 확보하는 게 목표였겠네요. 그렇습니다. 김현태 707 다만 국회 건물 내부에 진입한 직후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으로부터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 데라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들어갈 수 없겠냐는 식으로 그들은 약간 사정하는 비슷한 느낌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쪽에서 김 단장은 이 150명이 국회의원을 의미하는지는 당시엔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란 지시도 없었다면서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직후 기자회견 때와는 달라진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 단장은 당시 국회에 투입된 부대원들이 자괴감을 많이 느꼈다며 자신이 지휘관으로 책임지겠지만 잘못을 탓한다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내란 혐의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는 전현직 대통령 권한대행이 모두 출석했어요. 네, 사흘 전에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 그 자리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증인으로 처음 나왔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쪽지를 준 적이 없다는 윤 대통령의 헌재 진술과는 달리 최상목 대행은 쪽지는 받았지만 내용은 모른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국무위원 모두 계엄에 반대했다면서 김용현 전 장관 주장과 또 다른 말을 했습니다. 청문회 현장의 소리를 지난 6일 목요일 KBS 9시 뉴스로 끝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청문회에 처음 출석한 최상목 권한대행은 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쪽지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때부 장관하고 따로 별도로 불러서 저한테 참고하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옆에 누군가 저한테 자료를 줬는데 접힌 상태의 쪽지 형태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헌재에서 쪽지 자체를 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최 대행은 내용은 일부러 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딱 보니까 계엄과 관련된 문건으로 인지를 했습니다. 덮어놓자 무시하자고 하고 좀 보질 않았습니다. 야당 위원들은 최 대행 답변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추궁했습니다. 비상계엄인데 대통령이 준 지시문서를 부총리가 안 봤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죠. 그렇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그 당시에는 상당히 저한테는 초현실적인 상황이었고요.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위원 일부가 계엄에 찬성했다는 김용현 전 장관 진술과 다른 말을 했습니다. 저는 한 명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전부 다 반대하고 걱정하고 대통령께 그러한 그 문제를 제기하고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 정족수 문제는 헌재가 하루빨리 결정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해 최 대행은 여야 합의를 다시 강조했습니다.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은혁 후보에 대해서만 임명을 보류를 했던 것이죠. 네, 지금이라도 뭐 합의해 주시면 임명을 하겠습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회의 과도한 탄핵과 예산 삭감이 계엄의 계기가 됐을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을 엄호했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네, 주간 뉴스 브리핑이었어요. 곽지연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십니다. 12시 25분 막 지났네요. 기상청 교통정보센터 차례로 연결합니다. 기상청의 강혜종 씨.
네, 날씨 정보입니다. 서울이 오늘 영하 9.6도에서 출발했고요. 낮 기온 서울 0도, 대전 2도, 전주 1도에 머물겠습니다. 낮에도 영하권인 곳 있겠고 바람이 강해서 계속해서 체감온도가 낮아 춥겠습니다. 내일도 강추위가 이어지고요. 주 중반이 되면 그나마 추위가 조금 풀릴 듯 싶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지역에 눈이 쌓여 있습니다. 빙판이 많으니까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해기차 의해서 호남 서해안은 내일 오전까지 또 제주는 오늘 밤까지 1에서 5cm의 눈이 추가로 더 쌓이겠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새벽부터 오전 사이 충청도에는 1cm의 눈이 예상되고 경기 남부에도 눈이 조금 더 내리겠습니다. 강풍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해안과 산지 위주로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동해 쪽은 너울성 파도가 높겠습니다. 대부분 해상 파도 계속해서 최대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 영하 2.3도입니다. 날씨 정보였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공인혜 씨입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며칠간 눈과 비가 이어진 데다 한낮인 지금도 전국 대부분의 기온 영하권에 머무르면서 도로 곳곳이 얼어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 이동량 자체는 줄었지만 램프 구간과 진출로 등에서 새벽부터 사고가 꾸준한 만큼 구분길을 지나실 땐 아는 길이라도 각별히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평택 시흥고속도로 평택 방향 서평택 분기점 진출로 2차로 화물차 사고로 막혀 있고요. 서울 방향 경부고속도로는 양재부금터 반포 쪽으로 꽉 막혀 있는데 반포 1, 2, 3차로가 모두 버스 추돌 사고로 막혀 있어서입니다. 반대 부산 방향도 사고 구경 차량이 더해지면서 반포에서 서초 쪽 운행 크게 답답하고요. 서울 시내는 공항 쪽 올림픽대로 잠실대교 부근 4차로는 사고로 차단돼 한남대교 쪽으로 지체 서행합니다. 또 일산 방향 강변북로 동작대교 부근 1차로와 북부간선도로 구리 쪽 하월곡 부근 2차로는 각각 고장난 차로 차단된 상태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국제뉴스 정리하는 움직이는 세계입니다. 서울신문의 송현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의 이시바 총리가 만났죠.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네, 두 정상이 지난 7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의 북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했습니다. 또 한미일 3자 협력을 포함해서 다자간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고요.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 등에서 중국의 군사위협 확대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를 허용하지 않겠다면서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두 정상은 일본의 대미 투자 1조 달러 확대와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구입을 비롯한 대미 무역 적자 해소 방안 및 일본 정부의 방위비 대규모 증액 등에도 합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저런 나라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일본에게도 관세 부과할까요? 아무래도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일본에 대한 추가 관세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부분 상호 관계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가 우리한테 얼마를 부과하면 우리도 그만큼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게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번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이 이시바 총리에게 만약 미국이 일본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일본은 보복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이시바 일본 총리는 가정적인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겠다. 그게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라면서 즉답을 피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을 매우 마음에 들어하면서 굉장히 훌륭하고 좋은 답변이다라고 칭찬하는 장면이 전 세계에 전달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시바 총리는 일방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환심을 사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다 이런 평가가 있던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일부 외신은 이시바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아부의 예술을 펼쳤다 이렇게까지 평가했습니다. 아하.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이시바 총리는 최선을 다해 트럼프 대통령을 칭찬하고 아부를 통해서 웃음을 유발했다면서 긴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관세 관련 질문을 철저하게 차단했다 이렇게 평가했고요. 뉴욕타임스는 이시바 총리가 공동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발언 기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저항보다는 아부를 선택했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예측 불가능성이 크고 또 동맹을 접근하는 방식이 가치보다는 거래에 치중되어 있는 그런 인물인데 이런 인물을 비교적 능숙하게 다뤄서 당장의 관세 폭격을 막아냈다라는 게 현재 언론들의 공통적인 평가입니다. 일본은 선물 보따리도 잔뜩 챙겨갔다고요? 네, 초반에 언급했던 것처럼 일단은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1,456억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1,456조 원? 네, 맞습니다. 예. 이거는 2023년 일본의 대미 투자액보다 25% 더 증가한 규모고요. 또 하나의 선물은 이 방위비 2배 증액 약속인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부터 나토 같은 동맹국을 상대로 꾸준히 방위비 인상을 압박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 보름 만에 처음으로 이 정책이 먹혀든 나라가 나온 겁니다. 네. 그리고 일본은 미국산 LNG 수입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득 선물을 안겼는데요. 사실 정확히 따지고 보면 일본이 이 선물을 전달한 게 사실 일본 측에는 큰 손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번 선물들을 내어주고 더 큰 걸 얻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다라는 평가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일본의 방위비 2배 증액 같은 경우는 애초에 일본이 전쟁 가능한 국가로 전환하기 위해서 어차피 필요한 그런 조치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히려 다른 나라들 눈치를 보느라고 방위비를 증액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계기로 굉장히 좋은 핑계 삼아 방위비를 증액할 수 있게 된 거고요. 네. 또 대미 투자를 1조 달러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도 사실 관세 폭탄을 막고 미국하고 이것도 협상하는 데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대미 투자를 확대해서 일본 기업의 이익까지 같이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 선물 보따리가 일본에게도 손해는 아니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인데 우리는 한미 FTA로 관세 상당 부분을 없앤 상태인데 그런데 트럼프가 한국에게도 상호 관세를 적용하게 될까요? 네,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재 한국이 중국, 멕시코, 베트남, 아일랜드 이런 국가들에 이어서 미국 무역 적자 8위 안에 드는 나라입니다. 심지어 우리나라는 지난해 대미 무역 흑자액이 약 81조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은 미국에 물건을 많이 팔아서 돈을 많이 벌어가 놓고 미국은 그렇지 못해서 손해를 봤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적자 규모를 기준으로 관세 부과의 타깃을 만약에 찾는다 그러면 한국은 당연히 고려 대상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물론 우리는 이제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이긴 한데 이미 FTA를 체결한 캐나다 같은 동맹국한테도 마약 밀수나 불법 이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관세라는 걸 무기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FTA가 미국의 상호 관세를 막는 완벽한 방패는 되기 어렵다라는 해석들도 있습니다. 지금 중국하고 미국은 계속 관세 전쟁 진행 중이죠? 네, 이제 보도가 어제 바로 나왔었는데요. 중국은 당장 내일부터 미국에 대한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합니다. 미국산 석탄 및 LNG에는 15% 관세, 그리고 원유나 농기계, 대형 자동차와 픽업 트럭에는 10% 관세를 추가로 물린답니다. 근데 이번 조치는 트럼프가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것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굉장히 좀 대응 조치가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지난 4일이었죠. 중국산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를 강행한 것에 대해서 맞대응한 조치인데요. 물론 현재 중국이 내놓은 맞대응 조치들은 종류가 좀 많기는 해도 사실상 미국을 아주 강하게 타격하는 측면에서는 강도 자체가 높은 그런 조치들은 아닙니다. 사실상 보여주기식 보복 대응에 가깝고 여전히 중국은 미국과 대화로 협상하려는 의지를 강하게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이번 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24시간 이내에 전화통화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면서 양국 수장끼리 이 대화를 통해서 탑다운 방식을 통해서 합의점을 도출하는 게 아니냐라는 기대가 잠깐 나왔었는데요. 예.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의 전화통화를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보류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양국이 합의 조건을 찾는 게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미국의 개별 기업들도 압박하고 있죠?
네, 세계 최대 검색 업체인 미국 구글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중국이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는 2010년부터 구글의 검색이나 인터넷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긴 합니다. 대신에 구글은 광고 사업을 중심으로 중국 내에서 계속 사업 활동을 해왔는데요. 아마도 구글이 유튜브 광고 같은 걸 통해서 중국 기업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수익을 거둬 올리고 있고 또 중국 휴대전화 업체가 이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를 사용한다는 걸 노린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관세 전쟁 불꽃이 결국 구글에까지 미치게 된 거고요. 또 중국은 이 타미 힐피거나 켈빈 클라인 같은 유명 브랜드들을 가지고 있는 패션 기업인 PVH 그룹과 또 생명공학 업체인 일루미나 등 2개의 미국 기업을 신뢰할 수 없는 업체 명단에 올렸습니다. PVH 그룹 같은 경우는 중국 신장의 면화 사용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이미 제재 절차에 들어갔던 기업입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대중 추가 관세에 대해서는 성질이 아주 나쁘고 전형적인 일방주의 및 보호무역주의의 방식이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해서 중국은 비교적 강하게 맞대응을 하는 모양새인데 이렇게 중국이 자신만만하게 맞설 수 있는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네, 아무래도 관세로 맞대응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미국의 압박 수단을 구글 같은 IT 업체를 압박하는 것을 다양화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이 그동안 미국의 관세 인상 압박에 맞춰서 여러 가지 카드를 준비했기 때문이고 또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 전략에 절대 휘둘리지 않겠다라는 의지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보다 미국에 대한 중국의 무역 의존도가 또 많이 낮아졌다는 데에서 자신감이 반영됐다라는 분석도 있고요. 네. 이 구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면서 중국이 기술 자립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트럼프의 관세 10% 추가 부과에 대해서 내놓은 이런 대응들이 아무래도 상징적인 것에 가깝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 전쟁이 본격화하면 양측 모두가 피를 볼 수 있다라는 중국의 기존 입장은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자신만만해 하기는 한데 그래도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가 던진 피해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한 손에는 관세를 들고 또 한 손에는 반이민법을 들고 휘두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도 반이민법에 영향을 받는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원전 출산 업계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에 출생 시민권 폐지에 행정명령을 내렸죠. 예. 이 출생 시민권이라는 게 이 미국 영토 내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들에게는 시민권을 부여해왔던 그런 법인데 그렇죠. 이 출생 시민권을 이용해서 아이한테 미국 시민권을 주려고 했던 중국 부모들이 원정 출산을 굉장히 많이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인이 미국에 가서 병원도 잡고 출산도 하고 의료 서비스를 받는 과정 그리고 여기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끔 하는 법정 과정들이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이걸 대행해주는 출산 산업이 성행을 했고요. 일부에서는 불법 입국까지 포함한 어떤 암시장이 등장을 했던 겁니다. 아하. 근데 중국이 이제 경제가 성장을 하면서 미국에서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했거든요. 2016년에는 미국에서 출산을 한 중국 임산부가 약 6만 명 정도였는데 2020년에는 이 숫자가 10만 명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근데 미국에서 출산하는 데 드는 비용은 이제 비자나 항공권, 의료비, 산후조리, 법률 서비스 이런 걸 대행해 주는 대가로 우리 돈으로 7,300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돈을 내고도 미국에서 출산하려고 하는 중국인이 많았지만 지금 이제 트럼프의 행정명령 때문에 원정 출산도 어렵게 됐고 이런 업계들도 사실상 이제 돈줄이 막히게 된 셈입니다. 그렇군요. 미국 소식 하나 더 들어볼까요? 지금 틱톡 매각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누가 틱톡을 살 것인가? 자, 현재 상황 어때요? 네, 틱톡 미국 법인의 인수자로 유력하게 거론이 됐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틱톡 인수에는 관심이 없다고 밝혔고요. 현재로서는 오라클,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틱톡 인수에 관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전 정부가 금지하려고 했던 틱톡에 대한 통제권을 미국의 것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엄청난 규모의 거래를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주선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에서 틱톡 서비스를 살리기 위해서 취임 첫날 매각 기한을 75일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고요. 미국 자본이 틱톡 미국
법인의 주식 50%를 인수하는 방안도 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틱톡의 미국 법인이 데이터 보안을 직접 감시할 수 있고 미국인이 과반수로 이 사회를 구성하게 되면 보안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누가 틱톡을 살지 일단 지켜보죠. 여기까지 서울신문 송현석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팩트체크 진짜 뉴스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1라디오 들어보면 압니다. 남북의 창 시간입니다.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석좌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2월 8일이 북한의 건군절? 예, 28 건군절이라고 그러죠. 그럼 우리나라로 치면 국군의 날 비슷한 거예요? 예, 빨간 날입니다. 북한도. 쉬는 날이고. 쉬는 날이. 위상이 높아요? 건군절? 조금 복잡한데요. 원래는 이제 북한의 건군절이 2개 있어요. 왜 2개가 돼요? 원래는 이제 78년까지는 1948년 2월 8일 인민군 건군절 공식. 근데 78년부터 김일성이 1932년 4월 25일 날 항일 유격대를 창설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78년부터는 그 4.25를 이제 건군절로 했거든요. 예. 근데 김정은 정권 들어와서 이제 2018년부터 다시 바꿨어요. 28 건군절로.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지금도 4.25도 빨간 날입니다. 네. 2개가. 둘 다? 예, 둘 다 빨간 날이고. 그러니까 뭐 노는 날 2번 다 노니까 거기다 김정은 정권이 이제 군사력 강화에 주력을 하니까 상당히 중요한 날이죠. 중요한 날이군요. 네. 77주년인데 올해 특별한 뭐 열병식 같은 행사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없었어요? 도발도 뭐 있었다고 볼 수 없고요. 원래 이제 꺾어지는 때 정주년이라고 그러죠. 예. 75, 80 뭐 이렇게 그럴 때를 좀 기념을 하고 올해는 또 북한 내부가 지금 어수선합니다. 경제도 뭐 1달러당 환율이 한 8,000원대였는데 지금 2만 원이 넘어요. 3만 원까지 간 적이 있거든요. 허허. 거기다 지금 북한군, 인민군, 러시아 파병 뭐 괴멸적 타격을 입었고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국방성 방문한 거. 뭐 여기 오기 전에도 보니까 조선중앙 텔레비전에 특집 방송을 하더라고요. 네. 그 정도지 뭐 크게 현재까지는 큰 동향은 없습니다. 행사는 없었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국방성을 방문했다. 예. 그 방문한 자리에서 핵무력을 더 고도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북한 주의보를 모아놓고 이제 인민군, 북한군 주의보를 모아놓고 연설을 했는데 핵 능력을 고도하겠다. 그 새로운 계획이 있다. 그리고 올해를 훈련의 해로 규정을 했거든요. 이 얘기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핵무기 개발할 거고 모종의 존재감을 보여주는 일을 계속하겠다. 이제 이런 의도를 내비쳤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자, 바로 이제 그 북한 핵 문제, 미국 트럼프 정부가 이제 새롭게 또 2기가 시작되면서 조금 그 혼란스러운 대목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 조한범 박사와 그걸 좀 집중적으로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분명히 썼어요. 그죠? 네. 그러나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뉴클레어 파워 이게 이제 번역하면 핵 보유국으로 번역되는 물론 이제 국제사회에서 공식으로 인정되는 핵 보유국의 영어 표현과는 다른 거지만 다르죠. 예. 그럼 어쨌든 뉴클레어 파워라는 표현을 썼다가 북한 핵 비핵화라는 미일 정상회담에 약간 또 변화가 있는 거 아닙니까? 뭐예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말에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 물론 그렇습니다. 큰 흐름을 봐야 된다. 네, 보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이시바가 원하는 거예요. 일본이 원하는 것. 왜냐하면 일본 입장에서는 북한 핵을 인정하는 합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미일 정상회담에서 나온 용어니까 아마 일본 측이 요구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 뉴클리어 파워라는 거. 물론 이제 NPT 이 비확산 조약에는 이제 핵보유국이 뉴클리어 웨펀 스테이트라고 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나 뉴클리어 파워라는 얘기는 핵무기 가졌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얘기는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도 했고, 그다음에 루비오 국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는 환상이다 그랬거든요. 그럼 미국 그 외교안보 라인의 빅3가 모두 지금 현실론적인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랬더니 이제 백악관에서 이걸 정정하려고 아니다. 트럼프 1기 때와 같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목표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말이 모순이 있어요. 모순이죠. 1기 때가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었거든요. 북한에.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싱가포르 북미 선언이나 4.27 판문점 선언을 보면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돼 있어요.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비핵화는 다르죠.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1기 때와 같이 북한의 완전한 앞뒤 말이 틀린 거죠. 1기 때 북한이 약속한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ICBM 1기 때 그다음에 핵실험 모라토리엄 우리 안 한다. 그리고 하노이 2019년 2월에 영변을 내놨거든요. 영변은 이건 핵 프로그램의 일부거든요. 그럼 핵 동결, 핵 군축이었거든요. 그렇죠.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이시바 트럼프 간의 회동에서 완전한 비핵화 나왔다. 북한에 안심할 단계 아니에요. 향후에 지금 이제 주목할 게 핵을 가진 김정은과 잘 지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거든요. 그럼 핵을 가진 게 불법이거든요. 근데 가진 사람하고 잘 지낸다는 얘기는 뭐냐? 같이 가겠다는 얘기죠. 같이 가면서 대신에 동결 내지 감축 요 정도로 그냥 간다.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그게 지금 현실적인 선택이거든요. 우리와는 다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단계에서 안심할 단계는 아니고 향후 트럼프 2기가 실제로 어떤 스탠스로 가는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네. 게다가 북한은 미일 정상회담 이후에 자기들의 핵무력은 협상용이 아니다. 실전용이다라고 명백히 또 못 박았잖아요. 그 얘기는 지금 간을 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이제 지난해 11월 4일 아닙니까? 선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사실을 보도한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예. 그다음에 취임한 것만 간략하게 보도했고 미국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제 비난을 한 게 2월 2일 날 이제 루비오 국무장관이 북한은 로그스테이트 불량국가다. 그러니까 이제 외무성이 발끈해서 불량국가는 니들이 미국이다. 이렇게 이게 처음입니다. 비난은.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한 비핵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이제 용어를 쓰니까 이제 김정은이 직접 이제 대응을 한 거죠. 새로운 모든 세계 분장의 배후에는 미국이 있다. 이번에 그 연설에서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나 아직은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략적인 도발, 7차 핵실험이나 ICBM의 정각 발사, 정상각도 발사 이런 정도까지는 아직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든 간에 일단 대화의 시그널을 보내고 있고 대화한다고 그랬으니까요. 김정은 정권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상황 파악하면서 소위 이제 밀당을 하고 있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조 박사께서는 결국 미북이 정상회담 같은 걸 다시 시작하게 될 거라고 보세요? 매우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높다. 왜냐하면 바이든 정권 4년 동안 단 한 차례 실무 접촉도 못했거든요. 못했죠. 요 4년 동안 북한은 비약적인 핵 능력을 고도화시켰어요. 그러니까 만일에 트럼프 정권 2기가 북한하고 협상을 시작하지 않으면 이 상황이 계속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현재 미국 본토를 공격할 능력의 문턱은 못 넘었거든요. 근데 지금 핵 개발 포함하는 새로운 계획이 뭐냐? 날 내버려 두면 그 문턱을 넘겠다는 경고거든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멈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제가 보기에는 빠르면 올해 안에 이 미북 북미 정상회담 가능할 거다. 그리고 이 러우 전쟁 인민군 파병돼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북한 문제 연계돼 있거든요. 그렇죠. 두 문제가 휴전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 생각보다 빨리 북한 문제에 트럼프 2기가 집중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이제 만나기만 하는 것이 되는 게 아니라 만나고 나서 미국까지 날아올 ICBM 이런 거를 중단시키고 북한 핵은 뭐 사실상 인정하는 뭐 공식 인정 표현은 못하겠지만 사실상 인정하는 식의 어떤 걸 합의 같은 걸로 나아가게 된다면 그럼 이건 뭐 우리뿐 아니라 일본 등등 주변국에 미칠 파장이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트럼프 2기의 고민인데요. 근데 애매하게 갈 가능성이 높아요. 애매하게? 왜냐하면 랩 후퍼라고 바이든 정부 시기에 NSC 아시아 오세아니아 선임 담당관이 뭐라고 말했냐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장기간이다. 그러니 인터림 스테이지 중간 단계 합의가 왜 없겠냐 그랬거든요. 그러면 완전한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 같은 애매한
혹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애매한 목표를 설정해 놓고 첫 단추로서 중간 단계 합의를 스몰딜 그러니까 핵 동결 더 이상 개발 안 한다 미국 부분적인 비핵화한다. 요 합의를 하고 요게 장기간의 비핵화의 첫 단계다라고 합의해 버리면 그럼 여기 멈출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북한 핵을 공식적으로 인하는 게 아니라 완전한 비핵화 로드맵이 있는데 일단 첫 단추는 여기로 간다. 그리고 부분적인 제재 해제해 준다. 그럼 또 시간이 길게 늘어지면 사실상의 스몰딜에서 멈추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일단 우리로서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는 포기할 수가 없죠. 정말로 뭐 거품 물고 반대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그럴 가능성이 있거나 현실화되면 상응한 대가를 받아야죠. 미국한테. 그러니까 지금 핵 협의 그룹을 포함한 확장 억제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되는 거고.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죠. 그러면 이제 핵 균형추가 북한으로 기울었으니까 이걸 이제 제대로 맞추려면 세 가지 대안이 제가 보기엔 있는데 하나는 자체 핵무장, 되든 안 되든. 두 번째는 미국의 전술핵탄두를 국내에 들여오는 나토판 핵 공유 정책. 그렇죠. 세 번째는 이제 핵물질을 확보하는 거죠. 농축과 재처리는 평화적인 권리거든요. 그렇죠.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한미 원자력 협정만 개정하면 되거든요. 일본은 재처리 권한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미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세 번째 핵무장, 전술핵 반입, 그다음에 이걸 잠재적 핵역량 구축이라고 그러는데 농축과 재처리 권한만 가지면 인프라가 생기거든요. 공장도 생기고. 그럼 사실상 핵물질을 만들 수 있는 상태가 되니까 뭐 일각에서 뭐 지금 뭐 몇 개월, 1년 그러지만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서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농축과 재처리를 평화적인 목적으로 받아내면 그럼 이제 균형추가 맞춰집니다. 그럼 정말로 몇 달도 안 걸릴 수 있거든요. 핵무장하는데. 그런 걸 미국이 만약 북한과 그런 딜을 한다면 우리 한국에 대해서도 안 들어줄 수 없겠죠? 우리가 이제 그때는 우리는 사활을 걸고 받아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돈 안 들어가면 되거든요. 농축과 재처리는 돈 드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는 거니까.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번 일본 이시바처럼 트럼프가 원하는 선물을 줘야죠. 우리도. 그러면은 저는 농축과 재처리 정도는 최소한 가능하지 않겠느냐. 자, 여기까지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석좌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탐 존스가 부르는 딜라일라 듣고요. 1시 2부에 다시 옵니다.